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것의 근본은 뭔가, 전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하드웨어 공부하듯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체는, 컴퓨터 하드웨어 실체는 이거고, 컴퓨터가 뭔가 일을 한다는 것,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킨다는 실체는 그거다 라는 것을 이쪽 그림은 두 번 정도 그리면서 CPU, 메모리, I/O라는 이 좀 약간 간략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실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출력 장치나 입력 장치를 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컴퓨터는 그거다. CPU, 메모리, I/O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운영체제 및 여러가지 프레임워크, 여러가지 엔진, 여러가지 라이브러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상화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 프로그램한테 제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뭔지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운영체제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거 두 가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넘어가면서 이걸 봤죠. 그런 운영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체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라고 멀티 프로그래밍이고 멀티태스킹의 용어적인 의미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줄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걔는 용어의 의미만 이해드리고 다음 챕터 장학회 넘어가면 다시 돌아보면 이 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론 시간의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좀 더 다루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내용만 보면은 서론을 정확히 잘 제대로 끈기 있게 다 이해하려면 수업의 한 반은 한 개 되는 거죠.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거는 그래서 그런 운영체제라는 것이 필요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것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크게 제목을 나열했고요. 이게 곧 그 모든 운영체제 교재의 챕터에 거의 1대1로 매핑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소개로서 간략히 역시 이제 용어의 의미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게 뭘 하는 것인가, 나중에 그걸 배우겠구나, 이 정도 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 여러분은 당분간은 운영체제 정의 있죠. 이 그림을 계속 상기해 보십시오. 운영체제 결국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는 여러분이 더 다른 데 나와가지고 운영체제라는 주제 하세 여러 가지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재자 역할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느냐, 그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됐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도 그 목적에 비춰가지고서 나온 개념이라고 계속 매칭을 해가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CPU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는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그 적재된 메모리에 적재된 소프트웨어를 CPU가 맹목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지정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인데, 그때 CPU에서 실행되는 것을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추상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CPU지만 여러 개의 프로세스, 각각의 프로그램은 나 혼자 이 CPU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런데 CPU는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쓴다는 거, 메모리는 공간을 나눠서 쓴다는 거,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CPU라는 걸 추상화하고 나눠주고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라는 걸로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것을 형식화해 놓은 거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한마디 정의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배운 사람으로서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프로세스라는 것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받는 프로그램,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실행이 된다, 실제 러닝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제 프로세스, 영어에서 프로세스, 뭔가를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 이제 컴퓨터에서 CPU를 통해서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운영체제의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색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프로세스 프로그램 그냥 섞어서만 씁니다. 실행되는 뭐 있는 것도 프로그램 하고 뭐 다운받는 프로그램 하고 대신 프로세스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 의미의 개념이 프로세스이고 여기서는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한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한 것을 이제 그런 프로세스라는 객체 우리 이제 넥스트에서는 OOP 언어가 이제 거의 주무기가 될 텐데 객체의 개념들 지금 자바를 다 처음 배우나요 혹시? 먼저 간 사람들 배우고 자바 이번 학기 처음 배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객체의 어떤 그 개념을 잡아야 될 텐데 저는 객체라는 거의 의미 또 잘 알아야 되고요. 프로세스라는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체제 OS는 프로그램 실행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용어 따로 배우지는 않는데 튀어나오는 용어가 병행 실행 또는 병렬 실행. 병렬 실행이라는 말보다는 병렬 처리라는 말을 듣거든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 쓰는 용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병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는 느낌상 들어보면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개가 동시에 혹은 한꺼번에 이제 실제 자기의 어떤 액티브한 일을 하는 것 이걸 병행이라고 하는데 병렬 처리라는 말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구별해요 혹시? 병행 말 장난 같긴 해요. 병행 실행 또는 병렬 실행. 영어로는 concurrency execution, parallel execution.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서 우리는 이제 요것이 OS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넘어갈게요. 운영체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이 이겁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여러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한 컴퓨터에서 수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실행되는 모양을 병행적으로 실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문장을 만들면 서로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모양, 그걸 병행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나하고 여기에서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연관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병행 시행 다음에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병행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게 그 운영체제에서 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하고 밖에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자 하는 욕구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디 회사를 들어가려고 둘이 경쟁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지만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OS를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병행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을 잘 제어해야 돼요. 그게 앞에서 또 운영체 정의해보면은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그 프로세스들이 병행적으로 실행되고 그들을 병행 제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보통 우리가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 패러럴 익스큐션, 병렬 처리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로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병렬 처리되는 프로그램은 보통 한 프로그램 또는 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명의 유저를 서포트하는 어떤 웹서버가 있어요. 웹서버가 이때 유저 한 명씩 순차적으로 답을 들어주면은 맨 마지막에 접속한 유저는 꽤 많이 기다려야지 자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병렬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처리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방금 얘기한 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웹서버를 얘기했기 때문에 웹서버는 상당히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 병렬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웹서버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은 병행적인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병렬 처리라고 얘기하려면 같은 작업 혹은 서로 도와줘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 집합하는 큰 프로그램의 작업 단위를 나눠가지고 물리적으로 동시에, 다시 말하면 CPU가 여러 개. 우리 지금은 이제 워낙 익숙하죠. 지금 모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CPU가 4개,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병렬 처리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그 어떤 목적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100억 개 곱하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1000개씩 나눠가지고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계산을 이제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병렬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알만한 걸 볼까요? 클러스터 컴퓨팅 이렇게 일종의 사실 병렬 처리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느슨하게 범위가 막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병렬 처리라고 하지 않고 클러스터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진짜로 병렬 처리는 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CPU가 진짜 여러 개 있는 거, 혹은 이 방 안에 서버를 여러 개 두고 여러 개한테 잘 작업을 분배해가지고 같은 목적의 작업을 훨씬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걸 패러럴 프로세스. 이런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이런 관리 기능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 단어에 가서 하나씩 다 이거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은 또 역시 하드웨어에 있는 것들을 추상화해가지고서 중재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해서 프로그램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메모리를 얘기하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이름 혹시 소프트웨어 이런 시간 주셨습니까? 네. 우리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이 사람은 기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 컴퓨터의 기본 그냥 구조를 만든 거죠. 컴퓨터는 이래야 돼 라고 40년대에 만든 게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워낙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니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라는 게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파고도 똑같이 바탕을 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판단하는, 컴퓨터가 하는 작업에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한 거죠. 알파고라는 건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알파고라는 건 인공지능 절대 아니고 그냥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다음 액션을 판단하는 그냥 컴퓨팅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에 얻어맞겠죠. 훨씬 난해한 게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운영실 수업을 통해서는 컴퓨터라는 게 별게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제가 계속 컴퓨터는 이런 원리라는 걸 여러분께 깨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구조를 처음 만든 게 폰 노이만이고,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지난 시간에 그랬던 거와 똑같습니다.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메모리, 이게 컴퓨터고, 컴퓨터가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인풋, 아웃풋, I/O 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 사람 혼자는 아니겠죠. 이 사람들 연구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안했던 게 지금까지도 변함없습니다. 조금씩 뉴럴 컴퓨터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구조의 컴퓨터가 제안되긴 합니다만 아직 메인스트림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죠. 연구하는 사람. 컴퓨터는 CPU, 메모리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적재되고, 프로그램이 적재된 게 CPU가 하나씩 대다 쓰는 거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왜 중요하냐? 컴퓨터 시스템이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메모리 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드디스크라는 중요한 입출력 장치를 또 잘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부수적으로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팅 아키텍처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내니까 그 프로그램들한테 메모리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 번 실행되고 컴퓨터 꺼지는 게 아니고, 실행되고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하니까
나눠주고 회수하고 나눠주고 회수하는 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모리 관리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이제 메모리 쪽에 가서는 그런 메모리 관리 방법과 다시 한번 메모리가 왜 컴퓨터 시스템 동작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저장 장치의 관리입니다. 추상화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했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이렇게 했죠. 이게 보통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서 기본 이해되는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이것을 실제 우리는 하드디스크라는 장치에다가 테라바이트씩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하드디스크의 정확한 위치에 하드디스크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내가 몇 바퀴 돌리고, 이 헤드라는 걸 얼마큼 움직이고, 또 이렇게 어떤 하드디스크 플레이트에서 이 장에서 여러 장이 있는데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든 프로그램이 각자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장장치, 운영체제의 저장장치 관리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체제 저장장치 관리 기능은 또 파일 시스템 관리라는 것과 저장장치 관리라는 것도 나눠집니다. 크게 저장장치 관리인데, 좁은 의미의 저장장치 관리라는 개념과 파일 시스템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저장장치 관리, 좁은 의미의 저장장치 관리라는 게 바로 구체적인 하드디스크의 동작 메커니즘을 소프트웨어가 알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영체제의 좁은 의미의 저장장치 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하드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 요새는 SSD가 있을 수도 있고, 저장되는 메커니즘이 하드적으로 꽤 복잡한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드디스크나 SSD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죠. 그걸 운영체제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또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내 프로그램 하나만 이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1TB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 나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다 옷장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게 해놔도 내가 다 흩어놓은 거니까 어디가 어딘지 대충 알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더 복잡해지면 내가 한번 쓱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생기겠죠. 그런데 한 컴퓨터 시스템에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쓰고, 실제로 저장장치에다가 많은 데이터,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1TB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보통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뭐 1기가 이 정도인데, 이런 게 막 수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장할 수는 있어요. 이런 기능, 이런 이제 협의의 저장식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할 때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 전부 다 뒤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안 그러겠죠. 여러분이라면 내가 만약 혼자 쓴다고 해도 최소한 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적혔는지 뭔가 목록을 갖고 있겠죠. 어설프게라도 자기 혼자 했을 때. 그래서 그 목록 시스템, 목록 작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파일 시스템.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파일 시스템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제 방금 그거예요. 왜 필요한가는 그 필요성의 목적이 두 개가 되고, 이제 첫 번째 목적을 얘기했어요. 나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목적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공간 쓰는 것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아예 설계를 잘 해가지고서 설계를 잘해서 차곡차곡 채우면 박스를 10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어서 둔다고 해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같은 거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목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나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나한테는 똑같이 1TB가 주어졌지만 그걸 잘못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은 안 되겠지만 1TB를 다 못 쓰고 틈성틈성 짜투리가 생겨가지고 뭐 800기가
700기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계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장치, 관리하는 어떤 개념, 그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 장치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개념 중에 매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좀 다른 여기 메모리나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 하나를 넣었는데요.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고 제 설명에 순서로 치자면 빠졌을 만한 상세한 걸 가지고 있는 건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만 역시 살펴보고 이거는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캐시라는 말을 알아두고 말씀드립니다.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서 얘기를 할 때 저장 장치를 얘기할 때 어떤 순서로 좀 한번 해가지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게 컴퓨터에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컴퓨터는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다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에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적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저장장치라는 데다가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를 저장해 줍니다. 물론 이게 없다라면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돼요. USB로 가져다 쓴다든지 인터넷으로 가져다 쓴다든지 그러면 되지만 이러한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쨌든 컴퓨터는 메모리, CPU와 메모리인데 여기에 다 둘 수 없으니까 저장장치라는 걸 둬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지금은 당장은 실행이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모아둡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클라우드 요새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백업을 받거나 또 뭐 지금 당장 또 쓰지는 않는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올라가서 CPU가 동작시키는 이건데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또 그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진다,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메모리상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서 CPU가 실행시키는 기계가 컴퓨터인데 내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빈도 또는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어떤 크기, 데이터, 양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주어진 하드웨어 메모리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의 메모리에다가 다양한 방식의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장치를 어떤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 CPU에 가까운 메모리 저장 장치, CPU에서 조금 먼 저장 장치, CPU에서 훨씬 먼 저장 장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99.9%의 그 확률, 일반성으로 어떤 특성을 보냐면 CPU에 가까운 메모리는 CPU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여기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CPU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중간에 다시 돌아가 보면 어쨌든 컴퓨터는 CPU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CPU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서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 결국 CPU는 CPU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까운 메모리에 있으면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져오는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가까울수록 담아놓을 수 있는 용량의 크기가 작아요. 멀어질수록 용량의 크기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멀리 갈수록 용량은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집니다. 이때 이제 이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으로 중동에 돈 엄청나게 많은 누군가요? 억수른가요? 안수른가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같은 컴퓨터 쓰거든요. 왜냐하면 홈 노면 아키텍처 무슨 상관 없습니까? 그 사람도 인텔 CPU 꽂아서 있는 컴퓨터를 써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여기다가 4기가 막아놓고 하드디스크에다 1테라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은 돈 무지무지 많잖아요. 메모리 뭐 1기가에 10,000원씩이라 하더라도 한 메모리에다 1억 투자해요. 내 노트북 근데 메모리로 1억 메모리로 1TB 내가 쓰고 싶은 게임하고 게임 하려는 뭐 게임이나 뭐 동영상 데이터나 이런 거 계속 그냥 메모리 넣어. 그러면 하드에서 여러분들 이제 느리다는 말 지금 없애도 되죠. 하드디스크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읽는 것하고 여기서 읽어오는 것하고 시간이 달라요. 여기서 읽어오면 컴퓨터는 무지무지 빠르게 날아다니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 체감 성능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게 SSD. SSD에서 쓰거나 뭐 경험해보는 사람. SSD를 꽂으면 컴퓨터가 빨라지죠. 똑같은 CPU. 옛날 구닥다리 CPU인데 똑같은 컴퓨터인데 하드디스크 쓰다가 그냥 똑같은 걸 갖고 싶은데 빨라집니다. 가져오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능 얘기 잠깐 했고 계속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만들 때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능입니다. 이거는 오늘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어떤 중요한 얘기할게요. 하여튼 성능이라는 이슈인데 가져올 시간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만수르는 하는데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만약에 메모리를 1TB를 하게 되면 물론 하드디스크 1TB보다 좀 더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1TB를 쓰게 되면 메모리 4GB 쓸 때보다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은 그 원리를 진짜 알 텐데 제가 그냥 비유로 든 거 정말 그렇거든요. 나한테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다 뭘 담아놔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내가 담아놓은 거는 대충 넣어놔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만하니까 이렇게 둘러보면 한 몇 초 내에 이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는 여러분 그 두뇌와 여러분 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똑같은 나인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뭔가 찾는 거하고 이 검 전체를 이 마음을 저장해 라고 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썼어요. 이 전체 검을 내 고유의 어떤 창고로. 그 1년 후에 여기저기 막 저장되어 있는데 그때 뭔가를 찾아오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준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큰 건물 창고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거는 사람이고 이건 컴퓨터로 달렸으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는 물리입니다. 물리. 우리가 자연계에서 얘기하는 물리예요. 이 바닥이 커지니까 하나 여기서 가져오는 시간 무지무지 빠른데 똑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셀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 저장 장치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이 중에서 이걸 가져오는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 인간이 존재하는 우주의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결국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은 메모리에서 동작하도록 폼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룹들이 컴퓨터를 설계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나 프로그램의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곳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다 저장을 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이거보다는 훨씬 싸면서 메모리보다 훨씬 싸면서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더 멀리 있는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방식을 좀 세분화
단계화 시켜놨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CPU 성능이 업그레이드라서 그랬을 거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특성을 배웠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우사인 볼트가 찾는 거. 그래도 이 방에서 찾는 것과 큰 검을 찾는 건 시간 차이다. 그러니까 내가 찾을 때 그 10초 걸리던 게 우사인 볼트가 찾으면 5초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사인 볼트도 공간이 넓어지면 거기서 또 더 걸리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메모리 혹은 저장 장치의 계층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한 면도 있지만 이걸 설계할 때는 이런 자연계에 나타나는 컴퓨터는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싶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쓰고 싶었는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게 많이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도 같지만 같은 빠른 거라도 엄청나게 크게 하면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계층화를 시키고 계층화해서 어떤 캐싱이라는 중요한 계층화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완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CPU가 메모리 접근 시간을 제외하고 그냥 CPU 자체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 그 성능 차이는 영향을 얼마 정도 미치나요? 내가 지금 그 질문 수치로 대답하기 힘들 것 같고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지금 손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메모리 접근 시간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 우리 벤치마크니 벤치마크라는 소리 혹시 들어봤습니까? 성능평 요새 반말기도 하니까 내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가 이렇게 보면은 벤치마크의 종류를 보면 크게 여러 분야로 같은 거로 치면 두 가지 종류로 나올 수가 있어요. CPU의 벤치마크, 메모리의 벤치마크 이렇게 이제 각 요소가 나눠진 벤치마크하고 그냥 전체가 뭉뚱그려가지고 무슨 인덱스, 접수 얼마 이렇게 나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 어쨌든 이 컴퓨터 시스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각 요소들의 빠르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어쨌든 CPU 혼자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CPU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메모리에서 결국 값을 가져와야지만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마다 CPU를 사용하는 빈도 또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징 또 내가 게임을 사용하는 주로 게임 엔진 또 멀티미디어 처리하는 작업자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빈도와 CPU를 사용하는 빈도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제 실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보통 CPU는 프로그램 성능의 10%, 5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서 동영상 인코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컴퓨터 시스템은 무슨 벤치마크 인덱스 몇 점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아마 글쎄요. 저는 그걸 못 찾아봤는데 구글링 해보고 찾아보면 그렇게 했을 때 CPU가 얼마나 시간 차지했나 메모리 액세스가 얼마나 시간 차지했나 이런 정보가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봤던 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았어요. 좀 더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아무튼 각자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그때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때 메모리는 똑같고 CPU가 2배 빨라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CPU가 2배 빨라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보다 2배 빠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느낌상 섞이니까 메모리하고 같이 섞이니까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또 컴퓨터 시스템의 원리가 되고요. 그 원리가 되는 이유는 컴퓨터는 얘 혼자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얘가 아직 안 주고 있으면은 얘는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배 빨라졌다고 해가지고서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2배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져와서 얘가 실행하는 시간은 2배가 되겠죠. 실행하는 시간 2배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2배가 안 되는 전체적 비율만큼만 2배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PU랑 메모리를 연결시키는 게 버스잖아요. 그 버스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성능에서요? 어디 아니면 이 구성에서요? 이걸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도 네, 실행 시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에 따라서. 우리 메인보드 뜯어보긴 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PC 살 때 CPU가 뭐, 메모리가 뭐,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가 뭐라고 하면서 천 몇십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것, 1600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것, 800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것 이런 구분이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도 하드웨어 때문에 그 기술에 따라 가져서 동작 속도가 달라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저는 그냥 이 개념만 뭉뚱그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조금 구체적인 걸 질문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각각의 요소들은 다 각자의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얘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의 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쓰는 용어는 바틀렉이라고 합니다. 반복. 민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팀이 작업을 하는데 나눠서 하는데 세 사람이 무지무지 코딩을 빠르게 잘하는 사람. 근데 나눠서 했어. 나눠서 했기 때문에 세 명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일주일 걸리니까 나는 이틀에 우리 팀이 이틀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한 명이 어쨌든 2주 동안 개발 못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똘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면 달라붙어가지고서 같이 좀 도와줘가지고 좀 빠르게 하죠. 그건 당연해 보이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똑같은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바틀렉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바틀렉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서 가서 도와주도록 뭔가 OS 이런 놈이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컴퓨터 시스템 설계는 OS 같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주요한 접근 방법이에요. 아무튼 성능 얘기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각 요소들은 성능 뭔가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어야지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장장치만 보더라도 메모리만 보더라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더 관심이 있으면 아마 다음 학기 가을에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걸 넥스트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운영체제보다 더 거리가 먼 컴퓨터 이론 이야기가 될 텐데 방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그 수업에서 하게 됩니다. 보시고 여기서는 자, 뭘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었냐? 메모리가 컴퓨터는 결국 CPU, 메모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많은 걸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빨리 접근하기 필요로 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모순이. 뭐냐면 이걸 키우면 딱 좋겠는데 어떤 느낌상에 이걸 키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키우는 건 일단 돈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기 위해서 메모리 없이 하드디스크만 붙여놓게 되면 너무 또 느리게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저장하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작하는 방식을 캐시라는 방식으로 동작시켜요. 캐시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아래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위쪽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따로 있고 하드디스크 따로 있고 클라우드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하드디스크하고 클라우드는 그냥 우리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과 클라우드에 있는 게 다른 데이터 보통 가져요. 백업,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자주 쓰는 것, 클라우드에는 자주 안 쓰는 한 번 보고 10년 후에나 볼만한 동영상들, 버리기는 아까운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캐시가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사실은 그냥 넓은 건 나눴을 뿐인 거죠. 그런데 캐시의 원리는 위에 있고 위에 있고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데이터, 얘가 가지고 있는 B라는 데이터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위에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아래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어떤 데이터 프로그램은 결국은 어디에 있으면 하드디스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지는 이유는 필요할 때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올릴 수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러면 CPU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그걸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OS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눈치를 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 이쪽에 가상 메모리 있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똘똘하게 100% 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프로그램은 마치 어떤 환상을 가질 수 있냐면은 내 프로그램은 메모리가 1TB 있는 어떤 환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OS가 그때 딱 눈치를 봐가지고 얘는 이 초에 이걸 쓸 거야. 그럼 여기다 올려버린다. 당연히 여기서 안 쓰는 건 이제 빼내겠죠? 없애겠죠? 그렇다고 없애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여기에 있던 것들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캐시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여기 다 있는데 필요할 때 일부를 빠른 메모리로 올리는 거. 이걸 똘똘하게 잘하면, 아주 잘하면 CPU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빠른 메모리가 1TB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캐시입니다. 캐시란 말은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장치, 파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겠지만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성능적인 면을 봤을 때 아까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런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돈의 문제와 물리적인 어떤 접근 시간의 한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빠른 메모리, 느린 메모리, 작은 메모리, 큰 메모리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를 캐시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OS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마치 큰 메모리를 빠르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 지금 여러분 그 하드웨어 살 때 보면은 인텔 i5, i7 있고 L1 캐시, L2 캐시가 몇 메가바이트가 있다. 혹시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것들에 사실은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메모리인데 캐시, 우리가 진짜 가는 캐시 메모리 있습니다. 다 이게 같은 맥락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맥락.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캐시 메모리가 없으면 지금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분이 게임, 웹브라우징 거의 못합니다. 이게 뭐 16MB 정도밖에 없어요. 메가바이트. 지금 기가 이런 게 메모리도 4기가 있으니까 몇백 메가바이트, 1기가바이트가 여러분은 지금 뭐 정말 껌처럼 내가 조금만 작업하더라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6MB인 이 캐시가 없으면 컴퓨터 시스템이 무지금 느려집니다. 메모리가 빠르다고 했지만 CPU는 그 발전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더 빨라가지고 CPU는 무지무지 빨라지는데 메모리는 조금 느리게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빠른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시스템이 정말 빨라져요. 그런데 그게 바틀릭이 되는 거죠. 그걸 해소시켜주는 게 16MB 캐시. 그래서 마치 정말 한 거의 99% 이상, 상상이 안 되고 99% 이상 CPU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캐시만 가지고서 동작을 합니다. 시가 16MB. 이건 뭐 이제 시스템 때 다르겠죠. 스펙 보면 8MB 있는 캐시도 있고 16MB 있는 캐시도 있고 요즘 64MB까지 캐시가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드웨어 자세히 만들어서 그 데이터 스펙 거기 나오는 거 이 정도입니다. 메가바이트 이 정도 수준. 그게 이제 이 캐시라는 것의 마법입니다. 진짜 이거 매직이에요, 매직.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보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서 필요한 거 그때부터 다 오면 16MB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캐시의 마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전체 맥락상으로는 서론 우리 속개 시간에 해야 될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을 하긴 했지만 운영체제 수업에 약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다룰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메모리, 운영체제 기능 중에 저장장치와 메모리 관리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고, 사실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런 메모리가 이런 식의 어떤 단계, 계층화된 걸로 유지가 되고, 그때에 캐싱을 하는 원리가 중요한 원리다. 이 정도. 여러분은 지금은 캐시가 메모리를 CPU,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근본적인 성능 향상을 주는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원리다. 이 정도. 다시 연구할 기회가 없어서 넥스트에서는. 다음에 또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입출력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I/O 그 장치라고 했죠. 사실 하드디스크가 I/O예요. 근데 구분하는 이유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네트워크 등에 비해 가지고 하드디스크는 오가는 데이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드디스크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얼큰한 데이터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실 종류는 여기가 훨씬 더 많죠. 요즘 컴퓨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I/O 장치가 다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좀 느려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얘기를 같이 꽂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데,